반갑습니다. 115회 응시하신다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시험을 마무리하자마자 이제 시험지를 올렸는데, 올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이죠. 다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시험, 지금 이제 9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때를 더욱더 더 많이 매진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잘 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풀이를 보는 것보다는 절로 교회든 뭐 이렇게 믿으시는 게 있으면 종교에 좀 더 믿음이 가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교수사님이 총평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많이 이제 고민했던 내용은 뭐냐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형태로 그랬더라고요. 이제 선거 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실무를 조금 더 많이 해놓으시면 2차 때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2차를 7번, 6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시다시피 아는 것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공부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묻는 거를 쓰는 방향으로, 그리고 3교시에 대한 방향성은 묻는 것만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답안이 뭐 다른 데보다는 좀 짧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 글보다는 수식으로 풀어나가고, 글보다는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전달력이 뛰어나진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변별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해력이 또는 응용력이 부족하다. 사람마다 다 공부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응용력이 부족하신 분은 응용이 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다 습득해버리는 겁니다. 기술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맞고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한테 맞는 스타일, 나는 정말 암기만 잘한다. 그러면 암기만 죽으라고 많이 해버리는 거고요. 이해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암기의 폭을 줄이는 대신에 이해력을 이렇게 더 높여서 응용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이제 고득점자들을 인터뷰를 좀 해보면 공동적인 좀 특징이 적는 분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참조하셔가지고 적는 페이지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거 조금 잊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교시 부분인데 제가 첫 페이지부터 안 펴놓고 있었네요. 저희 이제 카페 좀 먼저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방에 끝나는 소방,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있고요. 개강 일자는 아쉽게도 조금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열의가 있으시면 아마 녹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전투반, 기본반과 심화반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반은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반은 최강희 기술사께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실전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 과정은 되게 단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되게 가장 기본이죠. 암기하고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근데 사람이 인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형태면 절대로 이제 어떤 내용이든지 머리에 안 남습니다. 그냥 뇌과학적으로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알고 내용을 읽어야지만 그 다음 내용이 조금 더 이해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암기론자입니다. 근데 암기를 좀 잘했는데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도 불합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해는 굉장히 잘했는데 암기가 좀 부족하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공부할 맛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응시자가 점수가 50점이 나왔다, 45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의 암기 분량이 없으면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둘 사이를 이렇게 아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을 좀 놓쳐도 되느냐, 그런 건 없지만 가급적이면 암기를 조금 더 먼저 해서 제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출 암기 응용 시사 경량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암기가 안 될 때, 이건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리 배워도 암기가 안 되더라.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고불변의 진리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10분 정도 지나면 한 30%를 다 까먹게 됩니다. 30%를. 이게 뇌의 곡선입니다. 암기 곡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냐. 우리 과거에 들었던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복습해라. 복습해라. 까먹을 때 복습해라. 기술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50분 수업이면 10분 중에 몇 분? 3분을 복습. 내가 뭐 배웠는지 한번 보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수업 날에 저녁에 자기 전에 똑같이 1일 때, 그죠? 그리고 매 주마다 수업이 있다고 하면 한 주 때 다시 또 10분은 너무 심하고 3분에서 5분 3분에서 5분 그리고 15일 한 달 이렇게 4-5번의 과정을 거치면 단기 기억의 일상적인 생활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기억 슬롯으로 간다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반복과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나온 형태는 난 정말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약간 본성 같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내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요함 위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쪽으로 해서 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형태는 그냥 약간 좀 실패 타입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요한 형태로 가는 거.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성공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급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중요한 거, 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누구든지 동일한 시간을 써요. 그런데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간 투자를 미리 안 합니다. 왜? 당연히 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하면 건강관리, 자기개발, 인간관계 유지 이런 형태는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급한 것 쪽, 중요하고 급한 것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미리 서두는 거, 특히나 여기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술사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좀 닫을까? 되게 많이 시끄러운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문제로 한번 가시면 요번에 이제 3교시 문제를 다 받아보셨을 때 식사하시고 기분 좋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굉장히 아는 게 많이 나왔던 거죠. 야, 되겠다. 근데 2교시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특히나 취약한 형태가 이제 NFPA 기준 이런 게 좀 약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전기적으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1번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머지 3문제를 내가 잘하는 것들 선택하겠다. 그리고 위험물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해왔다. 위험물이 좀 강세였으니까 위험물 부분이면 6번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뭐 1번, 6번도 다 선택했겠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죠? 3번, 4번, 5번은 약간 변수가 있는 문제라서 잘 알고 있는 법규 위주의 형태 문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 선택을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나 6번을 선택하고 3, 4, 5번입니다. 왜 2번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냐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무관하죠. 그런데 우리 국내 기준은 잘 아는데 해외 기준이 전혀 모른다. 그럼 응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묻는, 법을 묻는 문제는 그 법대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국내 기준에서 몇 가지를 응용해서 쓴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은 없으니까 그거 한 번 더 가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문제 틀은 이렇게 놨습니다. 출처가 어떻게 있고요. 그리고 소방전기공학 책을 좀 참조해서 문제의 답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릴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계전기 접점이라고 하고 뭐 전자접촉기, 마그네틱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그 질문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시퀀스 회로를 구성하는데 릴레이 원리하고 구조, ABC 접점의 릴레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 문제를 조금 더 바꾸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릴레이 원리하고 구조하고 이 릴레이 접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회로를 작성하고 구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런 쪽이 문제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출제자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보시면 릴레이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원을 투입했었을 때 이 코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장을 띠게 돼요. 자석화되기 때문에 그때 기존에 있던 접점이 반대편으로 접점으로 오게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릴레이 전원이 인가되면 자석처럼 돼서 접점을 당겨오는 거죠. 형태가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스프링을 통해서 스프링이 당기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비접점, 상시 폐회로를 구성시키고 있는 접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코일에 여기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되면 이게 자장이 형성되거든요. 자석화됐었을 때 이 점을 이렇게 당겨오게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나오게 돼서 그럼 접점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지금은 반대로 해서 밀어내는 형태면 A 접점이 동작되는 시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좀 더 많이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 접점은 평상시 때는 오프 상태지만 동작하면 이렇게 수치가 닫히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개폐 상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로되어 있다가 폐쇄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다가 동작하면 개방되는 거. C 접점 같은 경우에는 한쪽 접점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반대편 접점으로 동작하는 그 형태를 C 접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배경 지식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만 써놓으시면요. 전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류가 그죠? 전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류는 처음에 열작용이 있습니다. 열작용. 이번 시험에 문제 나왔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 무슨 열이 합니까? 출열이라고 합니다. 출열. 출열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주어지면 그렇죠. 전류가 주어지면 열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열이 발생합니까? 라면 칼로리 단위로 했었을 때 환산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류의 열작용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열이 어떤 열보다 발화의 온도보다 더 많이 높은 형태로 축적이 되면 불이 나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화작용이다. 자석에 관련된 자기작용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기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면 이번에는 또 H인데 이게는 자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누구의 법칙입니까? 이렇게 하면 암페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앙페르라고 얘기하는 암페어의 오른 나사 법칙. 나사 법칙. 어떤 겁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그러면 오른 나사가 감기는 방향으로 해서 자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네,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법칙이 있더라. 여기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원리가. 세 번째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화학작용이죠. 화학작용으로 해서 화학작용이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기분해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 축전지 원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축전지 원리가 되더라. 이 내용도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리튬 이온 이런 것부터 해서 UPS, 우리 알파라인 전지 이런 것들 있죠. 2차 전지 등 다들 기본 원리에 해당됩니다. 다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몇 가지 회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릴레이 응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정력.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기술사님들이 소방을 치면 단번에 합격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보통 보면 점수를 굉장히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전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이사항이 뭐냐면 전기 문제를 전기답처럼 써버리는 순간 점수가 안 높더라는 거죠. 이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전기 문제에 전기처럼 쓰지 말고 소방 공부하는 사람처럼 쓰자. 그래서 중요한 형태는 모든 전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소방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그걸 따지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보시면 정력회로를 보는데 정력회전 회로가 우리 소방에서 쓰는 데가 있을까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죠. 얼마 전에 나왔던 주차장 화재를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급기만 헤어졌죠. 공조에서 급기만 계속 하다가 불이 나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바꿉니까? 갑자기 역회전을 해서 배연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능 심의를 할 때라든지 그때 다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지능형 배기 시스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지능형 공조 시스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상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지능형 공조.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때는 환기를 위해서 급기를 합니다. 급기. 그죠? 그럼 화재 비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재 시에는 강력하게 배기를 하죠. 그래서 주차장에서 찰 수 있는 연수 생성물들을 급격히 빼내서
청정층을 이제 청결층을 유지한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로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요거 이제 스위치 자체 쪽이 정회전이고 이게 역회전 쪽입니다. 릴레이 관련해 갖고 자기 유지 접점이 있고 특이한 사항은 인터록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회전 때는 역회전을 투입해도 동작이 되지 않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형태는 정말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잘 알아야 되는 거 Y 델타. Y 델타는 Y에서 델타로 넘어가는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지연회로 타이머 회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시면 일단 여기 있네요, 그죠? 네, 타이머.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형태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긴대요, 이렇게. 이게 Y 기동이고요. 그리고 얘 기준으로 보면 델타다 해서 운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조금 잘 따라가셔가지고 한번 해석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엔 쓰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면 THR. 열동계전기에 쓰지 않습니다. 지금 EOCR 쓰고 있으니까 조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쓰고 있는 형태로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동정지 회로고, 세 번째가 Y 델타고, 자탐도 넣었고요. 자탐은 보시면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그죠? 예, 기동 램프가 들어올 거고,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서 어떻게 주음량과 지구음량이 병렬로 소리가 나는 그런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는 릴레이를 어떤 회로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동작되는 것들 한번 보여도 하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하는 형태로 답안을 구성해 봤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그죠? NFSC의 203 발신기 설치 기준하고, 그죠? 그리고 LFPA 72의 발신기. 그 정확한 명칭은 수동 경보 발신 장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본이. 그죠? 그래서, 화재보험협회에서 해설을 해서 올려놓은 책에 참조해서 이제 답안을 썼는데, 이 문제를 선택하신 분은 NFPA 내용을 아셔야지만 쓰실 수 있는 거죠. 모른다고 하면 국내 기준만 적고 나머지를 이제 막말로 이제 거짓말 좀 더 쓰기 시작하는데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게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아실 때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기출 형태를 잠깐만 보시면 81회 때 103회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 문제를 많이 늘었었는데 NFPA를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선택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국내 기준은 다 기억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3번에 보시면 그죠? 설치 기준 특색이 있게 뭡니까? 라면 구분색 한다라는 거. 붉은색 우리랑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동부가 우리는 0.8에서 1.5 사이 정도의 작동부 좀 누름 장치인데 지금 이제 NFPA 72는 1m에서 1.2로 되어 있다라는 거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덮개가 있고 눈에 잘 띄도록 하고 구분색을 넣도록 하고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와 있고요.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비상 출입구 인근에 달아나라는 겁니다. 그걸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NFPA는. 그러니까 출입구에 인근에 달아놓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 그걸 한번 생각해 놓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6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방구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프닝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다연문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다연문은 뭡니까? 라면 굉장히 큰 홀에 입구가 문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 문 있고 문 있고 문 있고 이렇게 있죠. 다 열려져 있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쪽에 이렇게 설치해라. 지금 형태만 보면 양쪽에 이렇게 설치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출입구를 거쳐 나가서 다른 쪽에 발신기를 누를 수가 있으니까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 설치해라. 이런 내용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보행거리 측정 기준으로 했었을 때 61m,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40m일 때 추가하는데 NFPA는 61m로 되어 있다. 이거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무 쪽 한번 의견을 잠깐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결선도입니다. 단순하게 기사 때 많이 봤던 내용인데 지금 수신기에서 나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치됩니다. 이렇게 단자대가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종하고 표시 등은 같이 안에 들어가져 있겠죠. 이게 발신기고요. 이게 발신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핵심 질문은 종단저항 어디 설치되는 게 맞느냐. 자, 종단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가 도통이 원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선로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확인이 가능하게 만들어줘라. 우리 템퍼하고 조금 더 비슷한 개념이죠. 막혀 있거나 잘려 있는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현장에 가보면 이 단자대를 조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수신기에서 나왔던 놈을 먼저 하고, 그죠? 또는 그렇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림상은 바로 갔죠, 회로가. 감지기 회로로 다 가서 이제 들어오는 회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간혹 보시면 종단저항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종단저항. 그리고 이 회로로 발신기로 가버려요. 발신기로. 그럼 어떻습니까? 중간에 여기서 차단되더라도 도통에 문제가 없죠.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지. 현장에 가서 발신기 한 번씩 열어보세요. 그럼 단자대 종단저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좀 문제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을 아끼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이 종단저항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느냐? 발신기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그죠? 이 그림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갔다 왔다. 그죠? 회로로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신기 갔다가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단저항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결선되어 있는 겁니다. 참조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관리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기사 다른 분들 한번 보실 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파이어 단파 예상 문제였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했었고, 네. 많은 자료도 드렸으니까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교재는 건축방화 파트에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화 단파를 제가 개요 때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1번에 최근에 발생됐던 산후조리원의 화재는 어떻습니까? 2층에서 주방에서 발생되어 있는 덕트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네. 상기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있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관통 부위 중에 덕트 쪽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파이어 단파의 기준은 적합한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나왔던 문제가. 기존에 이제 출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88회 때 한번 보시면 외국 기준하고 한번 보고, 그리고 나왔던 99회 때 나왔습니다. 감열체 기준에 대한 시험 기준들 다 보자. 약간 파이어 단파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파이어 단파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곳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것은 파이어 단파가 우리 방현시험, 우리는 시험을 3가지를 합니다. 내화시험하고 방현시험하고 감열체 시험을 하는데 책 중에서 방현시험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연기를 어떻게 관통하고 차단할 거냐, 통기량이 얼만큼 될 거냐, 그걸 따져보면 되겠죠. 시험 기준 자체가. 그래서 송풍기를 밀어 넣었을 때 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견뎌주느냐, 기본으로 있다가 열에 의해서 차단되고 나면 이 둘 사이를 얼만큼 압력으로 차단할 거냐, 그걸 따지는 거죠. 결국은 그게 시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죠? 우리 풀이 형태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요. 특히나 3번에 보시면 설치 대상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스개소화 설비 설치죠. 맞죠? 그리고 발전기실,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발전기실, 공주가, 급배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나는 데가 제연덕트의 방화된파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죠? 요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넣으려고 한번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연하고 방화된파는 같은 기준에 대해서 통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방화문은 더 높은 상태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방화문 문제, 차열 방화문 예상 문제로 나온다. 그죠?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116회 때. 그때 나올 때 적어서 나머지 것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다 해놔야 되죠. 그 비차열보다 차열이 좋고, 그리고 방화된파나 배연 설비보다는 방화문이 좋더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엘리베이터 방화문은 차연시험 없는 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예.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방화문은 방화문 아닙니까? 뭡니까? 내화 성능만 가지고 있어요. 차연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죠. 방화셔트가 좋습니까? 엘리베이터 방화문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방화문이 좋습니다. 그런데 차연시험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좋습니까? 이렇게 대묻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향식 피난구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구획 부분 다 마찬가지로 내화 성능은 가진데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FD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간단하게 각형만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납으로 되어 있는 이 고정 지지대가 없게 되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다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상태인데 쭉 당겨서 고정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납이 딱 녹으면
탁 닫히는 거지, 그죠? 현장에서 보시면, 옛날에 방화문에 설치되는 우리가 뭐 방화 도어 체크, 그때 이제 라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화염이까지 오려고 하면 거의 다 같이 조금 화재는 확대되고 난 이유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실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더 중요한 것들은 제연 덕트가 방화구역을 관통해서 나가면 FD를 다는 것들을 달아야 되는데, 제연 덕트는 폐쇄되는 순간 제연의 기능은 아예 멈춰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고민해보자. 이렇게 실무 답변입니다. 실무자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다는 게 좋을까, 안 다는 게 좋을까. 지리의 신 중에서 보면 제연 풍도는 별도라서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핵심의 요지입니다. 그죠? 뭐 방화구역을 관통하는데 안 하는 게 맞냐,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하실 거지만, 했었을 때 정말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기준은 있지만 제대로 통과되는 제품도 잘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형식 승인 제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예상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중간층, 피난 안전구역에, 제연이 달려있더라. 제연 설비가 있는데, 그 제연 설비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그 제연 설비가 있는 층 하부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세요. 예. 외기 치웁고, 하부층에서 난 연기가 들어가서, 여기는 전부 다 오염된 공기로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양쪽에서 받는 걸 지금 놓고 있습니다. 성능 심의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쪽 면에서 들어오면 연기 감지기에서 차단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청정 공기로 들어와서 청결층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피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차압을 유지시켜 주자, 청정 공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추가로는 여기 설치되는 감지기는 덕트 감지기입니다. 덕트 감지기 예상 문제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에 방사 시간은 엄청 중요하게 한번 봤으니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 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죠. 불 나게 됐을 때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이 연소범위에 대한 그림이다. 연소 한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불 나면 수계로는 이렇게 끄고요. 인하점 이하로 냉각시켜서 끌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연소범위보다 더 낮은 형태로 어떤 거? 불활성 가스라든지 CO2라든지 기타 등등의 가스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농도보다 확 줄여버리는 거죠. 산소 농도를 줄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5% 정도로. 그죠? 15% 이하로. 그러면 15% 이하로 줄이면 어떻게? 연소 속도가 5g/s로 더 이하로 줄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거를 소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산소 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농도를 무슨 농도로 하느냐? 불 꺼지는 농도를 갖다 우리는 소화 농도라고 하죠. 소화 농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집어넣는 가스인데 그렇게 최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물을 그리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약재가 방출되더라는 것이 이렇게. 약재가 방출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염붙어 있던 농도가 소화 농도까지 가고, 그죠? 그 소화 농도를 못 믿는 거라. 어떻게? 설계 농도로 설계를 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약재가 방출되자마자 기밀성 확보가 안 되니까 누설이 생길 거고요. 누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설은 도어편 테스트로 정리를 할 거 있죠. 그죠? 너무 센 압이 나왔어. 이 구조물이 견디느냐 안 견디는지 모르는 거라. 그때 어떻게? 우리는 과압을 고민하고 과압 배출구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농도는 어떤 식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이 그림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 그림을 한번 더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였습니까? 그게 약재량이 되고요. 약재량. 그죠? 약재량은 누설을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게 맞춰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농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쓰냐면, 불을 빨리 끄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 농도를 굉장히 약재량을 엄청 많이 하고 바로 다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다 넣었는데 문제는 일정 농도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죽는 거라. 불은 빨리 꺼지는 대신에 사람이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지금 고민하는 시절이 온 거죠. 한번 정리하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농도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우리는 많이 들어봤던 노아헬이냐, 노아헬이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는 허용 농도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와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허용 농도도 한번 고민하자. 허용 농도. 근데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출 시간에 대한 제한. 왜 그만큼 짧게 단시간에 높은 농도로 방출해야 되느냐를 한번 고민할 때, 그죠? 저농도의 단시간 약제냐, 고농도의 장시간 약제인지를 구분해서 적용하는데 할론 계열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 플로르는 열받으면 수소랑 결합해서 HF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큰 변수를 일으킬 거예요. 맞습니까? 네, 플로르와 수소, 그렇죠? 불산, 다들 들어보셨던 그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플로르와 수소의 8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농도가 몇 %냐? 이게 3ppm입니다. ppm이 3. 그죠? 이게 이제 50%가 죽게 되는 농도가 얼만큼이냐? 그게 966이에요. 이게 LC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방안이 꼭 필요하잖아요. 대체 방안이 어떻게 해? ERPG라는 비상대책을 한다는 거지. ERPG. ERPG는 3단계에 대해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야, 1단계가 뭐냐? 1단계가 2ppm이 발생되면 1단계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뭔지는 이제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가 50ppm입니다. 50ppm. 3단계가 170. 다 연결시키세요. 그죠? 예. 지금 불 어떻게 꺼지고 농도가 높을수록 좋은데 사람 뒤지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연결 다. 사람이 더 중요한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불은 불대로 꺼야 되는데 농도를 얼마큼 높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자. 그게 PBPK이고 적용이 되는지 4가지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고민도 하자라는 거죠. 그 내용만 조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기출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가지고 눈 감고도 쓰실 수 있으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은 불 끄는 게 핵심이었던 시절에서 지금 사람의 인명에 대한 피해를 더 고려하는 시절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 위주로 해서 써가시면 좀 더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서 이론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 다 잘 아시니까 제가 딱히 설명. 좋은 거는 농도를 시간 터울로 해서 정리하시는 거, 그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한 번 더 1, 2, 3, 4, 5를 했었을 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5번 방염이네요. 방염은 예상 문제였고요. 문제가 터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실무적으로 갔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후처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선처리 제품의 항목도 작지만 선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처리, 기존 설비에 대한 방염, 이것들은 후처리로 다 이제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하거든요. 방염 도료를 바른다든지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발렸는지 정확한지 시료 채취부터 해서 의문점이 많은 거라. 그때 이제 빵 터뜨려 버렸어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큰 사건이 있었기도 합니다.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들을 제도권으로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공론화시켜보자 하는 취지의 문제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물품에서 확보가 힘든 거 이유도 알겠는데 어떻게 개선할래? 한번 고민해보자. 참고 자료는 제 실무 자료도 있지만, 책 자료도 있지만, 실무 자료, 논문 한 4편 정도 되니까 저희 카페에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셔서 조금 정리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염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불 안 붙게 하는 거죠. 불 안 붙게 하는 거. 근데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면서 막 유독가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아예 불연제로 갈 거냐? 불연제로 못 갔었을 때 마지노선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난연하고 조금 더 닮은 형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염하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이거. 화재 성장에 관련된 거. 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미디움이라면서. 그죠? 방염하면 어떻게 되는데? 굉장히 느려지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죠. 그걸 발화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발화 시간이 도대체 뭡니까? 평상시 온도가, 그죠? 발화 온도에 도달할 때 이때 걸리는 시간은 소문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얇은 물질이 두꺼운 물질처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두꺼운 물질은 캐롯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연료 속에서 온도 차이, TIG의 기본 온도, 제곱. 결국은 잘 보세요. 이 TIG하고 소문자 TIG는 어떨수록 위험하다.
모든 수식을 볼 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수식은, 이 값은 작을수록 위험하냐, 클수록 위험하냐. 작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작아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주목적은 어떻게? 더 길게 할 게 목적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방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한 번 칠하고 말리고, 두 번 칠하고 말리고, 세 번 칠하고 말리고. 칠이 되어 있을수록 두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쓸 거다. 도막 두께에 대한 것을 정리할 거다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요. 방염은 다른 형태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최근에 대한 경향으로만 정리해서 분석해 보면 마지막 거 400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400이라는 것은 암흑입니다. 암흑을 증명해 봐라.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은 제가 지금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답변은 정리가 됐었고요. 보충사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가 열하라든지 방염 물품 대상 이런 것들 해서, 그리고 방염 성능 판정 기준, 그죠? 예, 신윤 적길 수도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됐던 형태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한번 고민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싶어요. 선처리 방염 제품에 대한 문제점, MBC 단독 보도였습니다. 16년 12월 달에 한번 가봤죠. 이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왼쪽은 굉장히 이제 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타공합판이라고 합니다. 타공합판 밖에 방염 딱지가 붙어 있고요. 기존 거 잘못된 거 보세요. 예. 일반 합판에 딱지 붙이고 난 뒤에 현장 시공에 맞춰서 타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 성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라는 거지. 불 붙고 안 붙고는 이 틈새에 단련되는 부분들이 다들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대다수에 설치되는 형태가 다들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왜 이게 문제되냐면, 이 당시까지는 해도 타공합판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차후에 도료를 더 발라가지고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렇죠? 손대기 조금 힘든 곳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자꾸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슈화되고 이제 문제화된다. 그래서 좀 더 기도를 잘 기울이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온 형태 한번 볼게요. 위험물. 위험물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위험물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수월한 시험이었을 테고, 이런 것들은 다들 근데 준비하고 무관하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위험물은, 그렇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보다 어떠냐? 이걸 먼저 고민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알고 있는 것들 가옥도가 높다. 그죠? 화염 높이도 높을 거고, 어떻습니까? 발열량도 높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있던 대책이 일반 거하고는 어떤 게 더 강화되어 있느냐, 몇 분이냐,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그죠? 그러면 발열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강도가 높아지면 뭘 높여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많이 봤던 화재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획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 건축물에 대한 가옥도 피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층 건축물은 하중이 조금 높아지고 굉장히 장시간 타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고층. 고층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가옥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뭡니까? 렉식 창고. 고강도 하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또는 위험물. 관련 시설. 그죠? 하중이 어떻고, 강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지속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머리로 자꾸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존 거 비교했었을 때 시스템으로는 소화가 되겠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주수에 양이 얼만큼 많아져야 되냐.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또한 주수 시간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간도 많아져야 된다. 그죠? 한 번 더 고민해서 접근하도록 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위험물 시설이 도심가에는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죠? 어떻게 정량적 평가의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더욱더 안전되어 있는 거리를 마련해라. 그걸로 나온 형태가 안전거리,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그죠? 입체적 공간.
그걸 갖다가 고위공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것은 위험물 표지사항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최근 기준에 했었을 때는 안전거리 고위공지를 굉장히 많이 더 중요하게 보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구조, 제도소의 건축물의 구조는 좀 많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보시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한번 보시고. 우리 안전거리 조건별일 때 관리사 문제는 계속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머리에 많이 두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위공지고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표지 표시판입니다. 표지 게시판. 그리고 60cm고 30cm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추가로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문제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죠? 위치 구조에 대한 설비, 위치 구조의 설비에 대해서는데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운반시에 대한 기준도 같이 공부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더라. 이걸 암기를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물 성상을 보고 대책이 바로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자, 인류는 산화성 액체잖아요. 액체 중에 특이한 놈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들은 물을 만나면 막 신나죠. 발열도 막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물기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고. 그죠? 그런데 인류는 이류를 만나면 폭발해버려요. 그죠? 산소 많은 놈들은 불태울 거 만나면 되게 즐거운 거지. 두 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 접촉주의.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죠. 삼류 위험물 중에서 공기랑 접촉만 해도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공기 접촉 엄금. 그죠? 오류 위험물 어떻습니까? 오류는 안에 산소하고 가연물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얘는 건들면 터져버려요. 열받아가지고. 그렇지? 충격주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한꺼번에 성상을 보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조금 맞췄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죠? 남아있는 80일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학교 가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자꾸 지금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아시고 판단하고 개선될 대책 그걸 파악해서 다음 시험에는 이번 시험보다 몇 점을 더 받겠다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만 조금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끝났다 막 일주일 쉬어야지. 그 일주일 동안 알고 있는 것들은 그죠? 한 3주 정도 분량이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실 때까지 조금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합격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115회에 풀이를 마칠 거고요. 116회 때, 115회 때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